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이제 2014년에 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시간이죠. 오늘부터 또 다시 출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올해 첫 스타트 또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역시나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 제 컨텐츠 영상 시청해 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천천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저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주 2회씩 비트코인과 XRP를 병렬적으로 모아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제 월요일에 역시나 비트코인 0.002개 저는 수량에 집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격보다는 비트코인 제 목표 수량 1개에 가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모아가고 있는 모습 공유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XRP 역시나 마찬가지겠죠. XRP는 120개에 맞춰서 계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다는 부분 1월 1일 첫 스타트를 통해서 월요일날 120개 그대로 가져가는 모습을 공유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들도 꾸준하게 시간을 들이시면서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적립식으로 끊어서 매수하시는 걸 권장드린다 말씀드렸죠. 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과 리플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메이저 알트코인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분산화를 어느 정도 시켜서 그 블록체인 생태계에 여러 가지 섹터에 종합적으로 투자하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기사 보면서 좀 천천히 시작해 볼게요. MZ들의 희망이라고 나오고 있네요. 비트코인 1억 원 시대를 바라고 있는 그 MZ 세대들이 암호화폐 투자를 하는 부분이 연상케 되는 그런 기사인 것 같은데요. 저 또한 2024년을 맞으면서 저 또한 20대가 뭐 끝났다라고 봐야겠죠. 95년생이다 보니까 돼지띠로서 이제 30살을 맞이했습니다. MZ세대라고 볼 수 있겠죠? 뭐 MZ세대인데 저도 비트코인 1억 원 시대 머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 연말에는 비트코인이 1억 원을 훌쩍 넘기면서 그 미국 대통령 선거 시기와 함께 한 1억 5천만 원, 2억 원 가까이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생각을 공유 들어보는 대목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는 지지부진한 해는 다 지나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비트코인 반감기도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2024년은 하나의 불장 사이클이 올 수 있는 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부분. 하지만 매크로 이슈도 잘 살펴가면서 한 번의 경기 침체 리스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린 이런 부분도 반드시 공부를 통해서 수량에 집중하는 부분에 참고 지표로서 활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기사 보게 되면 홍콩에서 이제 슬슬 암호화폐 시장을 수용하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네요. 홍콩 증권협회장 어떤 식의 스탠스를 취하냐? 비트코인을 통한 그런 증권 시장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는 부분. 여러분도 이미 잘 아시다시피 홍콩은 이미 라이선스를 받은 거래소가 2개나 있죠. 1호 거래소가 바로 이 해시키였습니다. 해시키 같은 경우는 홍콩의 SFC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은 하나의 큰 대형 거래소였죠. 이제 홍콩에서도 암호화폐를 공식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홍콩 암호화폐 거래소 해시키 이제 개인 투자자에게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우리가 암호화폐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처럼 홍콩에 있는 그 선구자들은 또한 암호화폐, 해시키라든지 OSL 거래소를 통해서 투자를 집행하고 있겠죠. 그 부분의 일환으로 해시키뿐만 아니라 방금 언급드렸던 OSL 역시 디지털 증권 라이선스를 승인받으면서 홍콩 시장, 즉 다시 말해 중국 시장이 이제 소매 투자자, 개인들한테도 개방을 해줬다라는 부분. 사실 작년 8월서부터 이런 기사가 언급이 됐었기 때문에 홍콩의 이 증권협회장이 말한 이런 내용도 이제 그 개인 투자자들한테 슬슬 마음의 문을 열어가는 하나의 과정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홍콩 증권선물위원회 SFC를 기반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플랫폼이 승인되면서 기관 투자자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 또한 암호화폐에 대해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활로가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슬슬 유럽권 스위스 암호화폐은행 이 세바에도 홍콩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그런 이슈가 있었었죠. 그러면서 조금씩 홍콩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 역시나 암호화폐 생태계가 공식적으로 승인되는 그런 라이센스가 부여되는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나왔었죠. 홍콩 얘기가 나온 만큼 홍콩의 CBDC 구현을 위해서 중국의 5대 국유은행뿐만 아니라 결제 기득권 세력이죠. 비자 마스터 그뿐만 아니라 영국 시장과 연관된 HSBC와 스탠다드 차타드
더 나아가서 독일의 결제 시스템 회사죠. 기색 앤 데브리영 플러스 알파로 경영 3대 컨설팅 회사 보스턴 컨설팅 그룹 들어와 있으면서 알리페이 역시 당연히 페이 시스템을 한 가지 정도는 넣어놔야겠죠. 대만과 홍콩의 대형은행이라고 불릴 수 있는 푸본뱅크와 자뱅크 역시 들어와 있으면서 블록체인 생태계 핀테크 회사는 단 한 가지밖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부분, CBDC를 구현하는 부분에 있어서 리플의 분산 원장 기술이 리플의 CBDC 플랫폼이 없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스터카드 역시 CBDC 플랫폼을 구현하는 부분에 리플사가 빠져서는 안 되는 부분 병렬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도 홍콩 CBDC 구현에 참여했었던 독일의 기색 앤 데브리영 역시 그대로 똑같이 들어가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그 기득권 세력들은 한 통속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지표로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다음 기사 보게 되면 브릭스 얘기 나오네요. 5개의 확장 국가를 또 추가하면서 2024년을 환영하며 더욱더 세력을 넓혀나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네요. 이미 사실 오일머니라고 불리우는 그 페트로달러는 와해된 지가 오래됐었죠. 작년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위안화 결제를 하면서 페트로달러 와해를 시동 걸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달러의 패권이 무너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스위프트 1.0 망해서 배제된 러시아까지 가세하면서 점점 달러의 패권에 균열이 오면서 브릭스가 확장됐다라는 부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떨까요?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같은 그런 선진국이라고 불리우는 G7 국가가 점점 몰락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머징 국가, E7 국가가 점점 올라오는 그런 시대가 다가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우리는 큰 그림만 봤을 때 당연히 G7은 뭔가 몰락하는 느낌, 이머징 국가, 신흥개발도상국들은 뭔가 급부상하는 느낌이 들고 있지만 그 실상을 봤을 때는 한 통속으로서 대중들이 알아채지 못하게 돈을 만지는 그 유대자본이 들어간 자산 운용사들끼리의 그 기득권 세력들끼리의 시나리오일 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미디어에서 비춰지는 모습은 브릭스의 확장과 오펙 플러스의 가세를 통해서 미국을 몰락시키는 미국 달러의 헤게모니가 깨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G7의 몰락을 암시하는 것 같지만 그 세력들은 한 통 속에 있는 부분에 이제 슬슬 금융의 망에 ISO 2002라는 하나의 블록체인 네트워크, 리플 네트워크를 탑재하고 있다는 부분, 스위프트 2.0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는 부분으로 우리는 반드시 통찰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대목이네요. 이번에는 UN 논문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제목은 Cryptocurrency in Africa라고 하면서 아프리카의 암호화폐라는 그런 제목으로 리플 XRP를 언급했거든요. 또 어떻게 언급해야 되는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XRP는 금융기관을 위한 작은 비용으로서 3초 내에 굉장히 빠르게 국경 간 결제가 일어날 수 있는 CBDC의 세상에서 그 도매용 CBDC가 자유롭게 양방향 메시징 시스템으로 왔다 갔다 가치를 이동할 수 있는 가치의 인터넷 두 개의 법정 화폐를 연결할 수 있다라고 결론 지었다라는 부분. 이미 UN뿐만 아니라 미국의 연준 그리고 IMF와 BIS와 미국의 재무부 더 나아가 더 월드뱅크 세계은행까지 모든 공식 논문에서 리플의 XRP를 국경 간 결제 솔루션으로 인정하고 결론 짓고 인용하고 있다는 부분. 그들은 이미 미래를 설계해 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대부분의 대중들은 이러한 리플의 펀더멘탈을 보지 못하고 맨날 가격만 눌려 있으니까 리또 속으로밖에 기억하지 못하는 이 리플사의 XRP 토큰 반드시 우리는 그 가치를 알 필요가 있겠죠. 어떻게 이 UN에서 리플의 XRP를 언급하는 보고서가 나왔으면서 어떻게 연준이라든지 미국의 재무부라든지 이 국제 기구들에서 리플을 인용하고 있었을까요? 그 부분은 이미 과거에 나왔던 리플사의 공식 문서만 보더라도 그 해답지 결과가 나와 있었다라는 부분. 이미 리플사와 손잡고 있는 전 세계 은행들은 40개가 과거서부터 넘어져 있었다라는 부분. 여기에는 뱅크 오브 잉글랜드, 영란은행뿐만 아니라 페더럴 리저브, 당연히 미국의 연준이 들어와 있었겠고요. 전 세계에 돈을 움켜잡고 있다고 무방한 사우디아라비아 모니터리 어서리티, 사우디아라비아의 통화청, 더 나아가서 IMF죠. 인터내셔널 모니터리 펀드 역시 리플사와 함께 가고 있었다는 모습은 이미 과거부터 리플사의 공식 문서에서 확인된 바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보더라도 제가 항상 언급드렸던 이 모잘루프 재단을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에는 석유 왕이라고 지칭되는 록펠러
록펠러 재단과 빌 게이츠와 멜린다가 떠오르는 그 빌 앤 멜린다 게이츠까지 연루되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모잘루프 역시 휴대폰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연결된 하나의 통합된 interoperability 디지털 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래 디지털 세상을 연결하는 중추적인 재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모잘루프는 중앙은행이라든지 결제 솔루션 회사, 허브 운영자 등등의 그런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도와주고요. 허브 운용자 역시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도와주고요. 중앙은행 역시 모잘루프 재단과 함께 가고 있으면서 디지털 경제가 안전하게 갈 수 있게끔 조력자 역할을 하고요. 금융기관 역시 비용을 절감하게끔 고객들의 즉시 결제를 제공한다라는 부분, 더 나아가서 개발은행과 기부자 역할 또한 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자금줄과 후원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떤 회사랑 같이 가는지 보게 되면 역시나 정답은 나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도 역시나 빌 앤 멜린다 게이츠 파운데이션이 들어가 있고요. 코디벨롭, 구글이 왜 들어가 있을까요? 리플에서 시작된 인터레저 프로토콜의 그 개념에서 나온 인터레저 파운데이션이 들어가 있고요. 싱가포르의 통화청,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이 여기 왜 들어가 있으며 리플사가 아예 떡하니 대놓고 나와 있다라는 부분을 미루어 보았을 때 이 미래 금융의 망을 포용하는 모잘루프의 재단이 이미 리플과 손잡았고 그들에게 선택받은 XRP 레저의 생태계와 XRP 토큰의 그 유틸리티를 이미 쓰기로 결정돼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인지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뿐만 아니라 비트코인과 같은 Proof of Work, 채굴이 되는 그런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인한 높은 에너지 소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 즉 다시 말해 골드만삭스의 전 대표가 말했던 그 게리 콘이 이야기한 것처럼 비트코인은 세계 준비 통화가 될 수 없다라는 부분과 병렬적으로 볼 수 있으며 비트코인이 아닌 조금 더 에너지 친화적인 대중들에게도 더 접근하기 쉬운 그런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나온다라는 부분, XRP가 모든 디지털 생태계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기사 보게 되면 글로벌 규모의 일본 중앙은행들이 전 세계 솔루션에 XRP를 활용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 참 일본 시장이 리플과 친화적으로 가면서 공격적으로 리플을 활용하고 매집하고 있죠. 글로벌 결제 솔루션으로 XRP를 배포하기 시작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일본의 SBI 그룹 산하에 있는 SBI 리밋과 SBI 벤처 캐피탈 트레이드와 같은 그런 자금이체 기업들, 송금 기업들이 이미 리플사와 손잡으면서 그뿐만 아니라 리플과 합작회사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자금이체 기업이죠. 트랭글로와 코인스 PH, 필리핀의 최대 규모의 그 거래소와 함께 손잡으면서 이미 필리핀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일본 시장, 점점 동아시아 시장을 확장하면서 XRP를 통한 그 송금을 확대하고 있다는 부분과 연관이 되겠죠. 그뿐만 아니라 이미 일본의 금권 세력은 노무라 펀드로서 통합되면서 미즈호, 미쯔비시, SMBC, SBI 홀딩스 모두 그 기득권들이 연관되어 있는 푸날리티에 합류했다라는 그런 정황을 미루어 본다면 그 기득권 세력들은 한통 속일 뿐만 아니라 모두 디지털 세상에 가는 부분에 리플의 XRP 레저의 생태계를 장악하기 위해 선도하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최대 블록체인 컨소시엄이라고 불리우는 R3 역시 SBI R3 재팬이라는 하나의 그룹사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SBI 리플 아시아라는 합작회사까지 만들었던 이유가 되겠죠. 그뿐만 아니라 리플의 분산 원장 기술로 만들어진 이 코다 플랫폼 역시 그들과 함께 간다는 부분을 우리는 반드시 인지해 주셔야 되며 R3를 통해 XRP를 활용하는 그 스위프트 2.0의 망을 기다리면서 수량에 집중해야 되고요. 반드시 리플을 활용하는 그 R3의 코다 확실하게 인지해 주셔야 됩니다. 이미 그 R3의 금융 서비스 파트너사를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기득권 세력들이 다 들어와 있다는 부분, 미국뿐만 아니라 독일, 인도, 이탈리아, 스위스, 네덜란드, 일본, 브라질, 더 나아가서 아시아 개발은행까지 참여하고 있다는 부분에 이미 게임은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더 나아가서 유럽의 예탁기관이죠. 유로클리어, 그리고 미국의 금융서비스 회사이자 증권 예탁소인 DTCC는 ISO 2002 RMG 그룹으로 리플 네트워크와 함께 소속되어 있다는 부분, 게임은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쩌면 SBI의 회장 기타오 요시타카가 말했던 2025년에 모든 일본 은행들이 리플의 XRP를 활용할 것이라는 이 언급이 해답지를 전달해주는 그 힌트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대목이네요.
2024년의 암호화폐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네 가지의 예측들이 나오는데 가볍게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첫 번째로 암호화폐 시장은 월스트리트와의 관계를 끊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당연한 거겠죠. 왜? 그 월스트리트, 월가의 주류들이 만든 것이 바로 비트코인과 같은 그런 암호화폐 생태계이며 리플 네트워크, XRP 토큰 그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월스트리트와의 관계 연계성을 끊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요? 다음으로 암호화폐 공간에서 또 다른 주요 실패 가능성이 나올 수 있다. 굉장히 많은 과도기적 시점을 거치면서 2만여 개가 넘게 있는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없어져야 될 토큰들은 정말 많겠죠. 그 디지털 세상을 구현하는 토큰들, 시가총액, 그 기관들의 자금이 이미 유입된 메이저 코인들에 우리는 반드시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강아지 밈코인 또한 굉장히 기대가 되는 대목이라고 얘기가 나오는데요. 2024년에 정통적인 강세장이 오게 되면 시바이누뿐만 아니라 도지코인 그리고 우리가 가볍게 투자하고 있는 베이비 도지 또한 저는 개인적으로 업비트에 상장하는 그날까지 천천히 가져가 볼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소문의 사고 뉴스의 팔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교훈이 되지 않을까요? 올해 연말에는 그 완전한 탐욕의 시점이 불어일으킬 텐데 현금화가 필요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뉴스의 팔 시기를 천천히 고대해 볼 필요가 있겠죠. 한 암호화폐 분석가는 이런 얘기를 하네요. SRP를 판매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고요. 우리는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으로 가고 있는 그 과도기적 시점에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가 가치 반영이 되는 그 순간까지 타임 레버리지를 해주셔야 된다는 부분 명심하시면서 투자 천천히 긍정적으로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